자, 안녕하십니까. 자, 전 시간에 이 부동산 가격이 어떤 그 원인에 따라서 발생되고 형성되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냐, 이런 거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부동산 가치의 뭐 제원칙이다 해갖고 이 부동산 가치라는 놈도 어떤 법칙성을 띠면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있는 환경과 잘 어울려서 이용되고 있다. 그럴 경우는 가치가 높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요, 가치가 떨어지겠죠. 이런 어떤 법칙성을 띠면서 움직이니까 요걸 잘 알므로써 앞으로 감정평가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뭐라고요? 가치의 제원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부동산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이다. 제라는 게 여럿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이 가장 중추적인 대원칙은 뭐냐면 가장 중심이 되는 대원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중추적인 대원칙은 우리 이용론에서 공부한 것처럼 최유효 이용의 원칙입니다. 최유효 이용의 원칙.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내부적인 요소라든가 외부 환경에 비쳤을 때 가장 최고 최선을 이용할 때가 가치가 가장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요걸 기초로 해서 요게 가장 중요한 대원칙입니다. 자, 요거는 아마 우리 그 이용론에서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만족감이 극대화가 되게 하려면 법률적, 경제적, 그 다음에 기술적 측면에서 제대로 이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합리적인 이용해야 됩니다. 이걸 뭘 한다고요? 최유효 이용 원칙이다. 자, 그러면 요걸 기초로 해서 이 부동산 내부에서 이 최유효 이용과 관련되어 있는 원칙을 대내적 공간의 원칙이다. 아니면 내부적 원칙이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이라는 놈이 적절히 뭐 엘리베이터라든가 아니면은 뭐 주차장 같은 걸 적절히 잘 갖췄을 때 가치가 높을 겁니다. 제대로 못 갖추면요, 가치가 떨어지겠죠. 이런 걸요, 대내적 공간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고, 그 다음에 이 그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서 최유효용과 관련되어 있는 원칙을요, 대외적 공간의 원칙이다. 아니면 외부적 원칙이다 해줍니다. 예컨대 자, 이 그 부동산이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릴 때 가장 높겠죠. 그게 바로 만족감이 극대화되는 이용입니다. 이걸요, 최유효 이용이다. 만족감이 가장 극대화되는 이용을 뭐라고요? 최유효 이용이다. 그리고 그걸 뭐라고요?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릴 때 만족감이 커지는 거죠. 그럴 때 가장 최고 최선의 이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간에 따라서도 이 최유효 이용과 관련되어 있는 원칙이 있는데 이걸 시간의 원칙이라 해줄게요. 시간. 자, 예컨대 지금 당장은 수익성이 떨어지지만 앞으로 먼 미래에 아주 높은 수익이 예상된다. 가까운 미래라든가 먼 미래에 높은 수익이 예상되면 만족감이 커지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이용이 더 제대로 된 이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전부 다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원칙이다 해주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만 관련되어 있는 원칙이 있는데 이건 그야말로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써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맨 먼저 대내적 공간의 원칙은 기여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균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수익은 체증하다가 나중에는요, 체감한다 하는 걸 뭐라고요?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대외적 공간의 원칙은요, 뭐 경쟁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외부 환경과 관련돼서 최유효용과 관련되는 원칙이고, 그 다음에 시간과 관련되는 원칙은 뭐가 있냐면 이제 변동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요, 그 예측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자, 이 간접적으로만 관련되어 있는 원칙은요, 수요 공급의 원칙이다. 수요 공급의 원칙. 그리고 대체의 원칙,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해마다 한 문제씩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일단 말 뜻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 3방식 아직 안 했지만 어쨌거나 3방식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나, 그래서 이것도 너무 많은 양을 자꾸 공부하려면 그 문제 못 풉니다. 그래서 가장 잘 나오는 내용 있죠. 시험에서 잘 물어보는 핵심적인 내용 하나 정도 아니면 많게는 2개 정도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딱딱 기억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먼저 자, 최유효 이용의 원칙, 요거는 우리 352페이지 왼쪽 맨 아래 보겠습니다. 자, 최유효 이용의 원칙은 자, 1번에 기억본 보시면
자,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하여 파악되는 가치, 요걸 표준으로 하여 형성된다는 원칙으로 이 부동산 고유의 원칙이 될 수 있는데, 이때 최유효 이용이라는 게 뭐냐면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최고 최선의 이용이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최유효 이용이다 할 겁니다. 이건 제가 이용론에서 이 어떤 형태로 이용할 때가 가장 최고 최선의 이용이냐, 요걸 한번 설명한 적 있을 겁니다. 그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곧바로 한 장 넘기시면 그 간접 원칙 354페이지부터 간접 원칙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요 공급의 원칙, 요거는 수요 공급의 원칙은 부동산도 다른 자와 마찬가지로 수요 공급의 상호작용 하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수요 공급의 원칙이라 하는데, 첫 번째 줄 타재와 같이 수요와 공급 간의 상호관계 하에서 성립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교재 거기에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자, 355페이지 맨 위에서 6번째 줄 보시면 평가 활동과 관련돼서 부동산 가치의 이중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다 해줍니다. 이중은. 부동산 가치 이중성이 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될 겁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렇게 수요가 이게 증가한다 쳐볼게요. 맨 먼저. 자, 수요가 맨 먼저 증가하게 되면 가치가 올라가겠죠? 이 가치가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가치가 올라갔으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가치가 올라갔으면 또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 단지의 가치가, 아파트 가격이 문장 올라갔다. 그러면 건설업자가 거기다가 아파트 막 짓고 싶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공급이 막 증가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결정된 가격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한 가치는 또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가치라는 건 끊임없이 계속 변동된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체의 원칙 알아보겠습니다. 대체의 원칙은 한번 밑줄 쳐볼게요. 자, 기억번에, 자, 이 대체의 원칙과 관련돼서 기억번에, 자, 부동산 가치는 상호 대체 관계가 있는 다른 부동산에 영향을 받아서 결정된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대체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니은번에 두 번째 줄 맨 그 중간 정도에 보면 효용이 동일하다면, 만족감이 동일하다면, 가능하면 가격이 낮은 놈을, 가치가 낮은 놈을, 만약에 가치가 동일하다면 그 만족감이 큰 놈을요, 이런 거를 선택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 대체 관계가 있는 것들, 그러니까 만족감이 비슷한 것들은 가치가 거의 비슷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대체의 원칙이다. 그래서 우리 평가 활동과 관련돼서 이 감정평가 3방식의 이론적 성립 근거이면서 그 밑에 보면 비교 조정 작업의 근거다. 비교 조정 작업의 근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대체제가 뭐예요? 대체제가 자, 오비 맥주가 있고 화이트 맥주가 있다면 그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가능하면 싼 놈을 소비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걔네들은 싼 놈을 서로 구입하려고 하니까 걔는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다른 놈은요 안 사려고 하겠죠. 가치가 떨어지면서 비슷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대체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자, 어떤 지역에 있는데 이건 대림 아파트입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삼성 아파트인데, 자, 대림을 이용하나 삼성을 이용하나 애들 학교도 여기 있고 남편 직장도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자, 생활 근거도 여기고, 그리고 생긴 것도 거의 비슷하다고 쳐볼게요. 지은 것도 시기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만족감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효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한 1,300만 원대의 가격이 형성돼 있고, 자, 1,300만 원. 얘는요, 1,600만 원대로 시장에 나와 있답니다. 자, 그러면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가능하면 사람들에게 싼 놈을 소비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하겠죠. 이 평수 늘려서 이거 구입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서로 구입하려니까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 얘는요 구입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가치가 떨어지면서 비슷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나중에 어떤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할 때 근처에서 거래된 사례 같은 거 있죠.
요걸 가지고 이렇게 뭐 수정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거 전부 다 비교 조정 작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교 조정 작업은 근처에 있으니까 거의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이점만 다 수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3방식에 이 비교 조정 작업이라는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비교 조정 작업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대체의 원칙에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대내적 공간의 원칙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내부에서 최유효 이용과 관련되어 있는 원칙을 뭐라고요? 대내적 공간의 원칙. 여기에는 먼저 자, 이거 이렇게 균형의 원칙과 기여의 원칙, 얘는 세트로 움직입니다. 세트로. 자, 여기도 똑같이 똑같은 지역이 있는데, 비슷한 지역이 있는데, 여기도 A라는 호텔이 있고 B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긴 것도 똑같고 지은 것도 똑같다고 가정해 볼게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7억 정도의 가치가 형성돼 있고 얘는요 14억 정도의 가치가 형성돼 있답니다. 아니, 비슷한 지역에 있고 시설도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생긴 것도 거의 비슷하고 층수도 비슷하고 모든 게 비슷한데 왜 가치가 차이가 나나 했더니 이 부동산은 이 주차장 같은 게 제대로 못 갖췄답니다. 근데 얘는요 주차장을 완벽히 갖췄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 끌고 여기 왔다가 뭐 차 세울 데 없으니까 짜증나죠. 그러니까 다 이쪽으로 가겠네요. 자, 지금부터 이런 부동산을 균형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리고 이런 부동산을요 균형의 원칙에 딱 부합된다 해줍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내부 구성 요소들 간에 받칠 거 좀 적당히 잘 갖추고 했을 때가 가치가 가장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균형의 원칙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기능적 감가라는 걸 해야 됩니다. 기능적 감가,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355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균형의 원칙이다. 그래서 기억번에 유용성, 만족감, 효용 다 똑같은 겁니다.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구성 요소의 결합 상태가 균형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균형의 원칙이다. 그래서 하나만 더 기억하세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기능적 감가 요인 파악에 지침이 되는 거. 이걸 뭐라고요? 이거를 자, 균형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좋다. 자, 그러면 이 사람 A 호텔 주인은 자, 현재 7억밖에 안 되니까 지금 7억짜리 부동산에다가 한 3억 정도 투입해 갖고 주차장 설비를 했다고 쳐볼게요. 하니까 자, 원래는 생산비를 합치게 되면 10억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한 13억, 14억 정도의 가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단순히 생산비를 합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생산비를 합친 게 아니라 내부 구성 요소들이 수익 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했냐 이런 거에 따라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차장 설비가 수익 창출에 어마어마하게 공헌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기여의 원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기여의 원칙. 그래서 이 부동산 가치는 단순히 생산비를 합친 게 아니라 내부 구성 요소들이 어느 정도 공헌했냐, 공헌도 기여도로 합친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억을 투자했더니 가치가 훨씬 더 커졌죠. 그러니까 추가 투자할 것이 말 것이의 적부 판단의 기준이 바로 기여의 원칙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기여의 원칙에 따라 추가 투자했더니 균형이 딱 맞아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 균형의 원칙에 선행하는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균형의 원칙에 선행한다. 자, 그러면 355페이지 돌아오셔서 아래에서 한 11번째 줄 자, 기여의 원칙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억번에 부동산 가치는 각 구성 부분이 전체 부동산 가치에 기여한 정도를 전부 합친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그 줄 네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생산비를 합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니은번에 보니까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에도 유용한 그러한 이 원칙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시면 얘는요 균형의 원칙에 선행하는 원칙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이번에는 356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수익 배분의 원칙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 기업은 물건을 내다 팔면은 수익이 생길 겁니다. 매출액이 생기는데 요거를 수익 창출한 자들한테 나눠줘야 되겠죠. 수익 창출에 공헌한 자들, 노동자들한테는 임금의 형태로,
그다음 자본을 투입한 자들한테는 뭐 이자라든가 배당 형태로 줘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경영자들한테는 뭐 이익의 일부를 줘야 되고, 그다음에 토지도 제공한 자한테는 임대료 같은 거 줘야 되겠죠. 결국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자 이거 함수 관계가 있다 해주는데, 이때 이 수익이 생기면 노동자본 경영에 우선해서 배분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노동자들한테 월급 같은 거 안 주면 다 나갈 겁니다. 그다음 이자 같은 거 안 주면 다 돈 빼겠죠. 그다음에 자 이 경영자들한테 돈 제대로 안 주면 다 스카우트 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토지는 이 원래 이 토지는 경제학적 측면에서는 토지라는 것은 이 생산비가 들어간 게 아닙니다. 노동 같은 경우는 노동이라는 노동 생산비가 들어간 거죠. 그렇지만 토지라는 것은 애초에 신이 공짜로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산비 자체가 들어간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 배분받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그러니까 그 지역의 수요 공급에 따라 뭐 수요가 많아지면 뭐 배분받을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원칙적으로는 배분받을 게 없는 겁니다. 다만 자 남들한테 다 배분해주고 남는 게 있다면 자 토지에다가 배분해줘야 된다. 그런 논리가 바로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 나중에 이 수익 환원법 중에 나중에 3방식을 공부할 때 토지 잔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 잔여법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게 뭐라고요?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수익 배분의 원칙은 기억부 한번 볼게요. 자, 총 수익은 토지, 자본, 노동, 경영의 각 생산 요소에 배분되며 이때 토지의 수익은 최종적으로 배분받게 된다는 얘기죠. 토지에는 가장 나중에 배분받게 된다. 결국은 이렇게 배분되는 수익을 기초로 해서 가치가 결정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평가 활동 중에 토지 잔여법의 이론적 근거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볼게요. 어떤 땅에다가 이 건물을 계속 층수를 올리게 되면 노동자본을 투입하게 되면 계속 수익이 점점 커지냐 아니면 순이익이 점점 커지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분양이나 임대가 안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자 이거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자 여기까지가 한 개 수익이 한 개 비용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층 더 올렸을 때 들어온 수입이 한 층 더 올렸을 때 들어간 비용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까지는 올릴 겁니다. 근데 이거 이상부터는 오히려 분양이나 임대가 안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한 개 수익보다 한 개 비용보다 크다, 한 개 비용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이상 올리게 되면 오히려 들어온 돈을 까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수익이 체증하지만 그 이상부터는요 오히려 수익이 체감한다 이런 거를요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가 투자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만 추가 투자를 해야 되겠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이다. 그래서 다른 생산 요소는 고정시킨 채,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토지 같은 거는 고정시킨데, 그 고정시킨 상태에서 노동자본, 이런 걸 가변 요소로 하는 겁니다. 계속 층수가 올라갈수록 계속 점점 더 들어가죠. 이런 거를 가변 요소로 하는데, 자, 가변 요소를 증가시키면, 토지 자본 같은 걸 계속 증가시키면, 총 수익이 어느 정도까지는 증가하다가 일정한 단계를 지나면서 총 수익이 점차 감소한다는 얘기죠. 이거 뭐라고요?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이다. 이거는 한마디 기억하세요. 디귿번에 추가 투자의 적부 판정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뭐라고요? 대내적 공간의 원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대외적 공간의 원칙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쟁의 원칙. 이 경쟁의 원칙은 말 뜻만 좀 하시면 됩니다. 자, 어느 지역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 여자 고등학교가 딱 들어섰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어떤 아줌마가 잽싸게 여기 들어가서 그 분식점 딱 차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식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학생들이 다 이쪽으로만 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대박 날 수 있네요. 대박. 이 대박을 다른 말로 초과 이익이라 할게요. 초과 이윤 해도 상관없고. 그러면 이러한 초과 이윤을 얻는 곳에는 다른 공급자들이, 다른 아줌마들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우후죽순 막 분식점이 생길 겁니다. 자, 라면집이 생기겠죠. 그러면 어디까지예요? 이게 이 먹을 게 있는 한은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없어질 때까지 계속 들어오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가치가 높아졌다가 나중에 점점 낮아지겠죠. 이런 거 경쟁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초과 이윤은 경쟁을 야기하고 경쟁은 초과 이윤을 감소 소멸시킴으로써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원칙. 이걸요 경쟁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적합의 원칙. 자, 적합의 원칙은 어떤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이 있다면 주변 환경에 아주 적합하게 이용해야 된다. 그래야지 가치가 높다는 얘기죠. 이걸요 그때가 최유효 이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적합의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적합의 원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은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에 있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상가는요 상업지역에 있는 게 좋겠네요. 근데 공장 한복판에 아파트가 있다든가 뭐 근처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든가 그러면 아무래도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거를요 적합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적합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럴 경우는 자 경제적 감가라는 걸 해야 됩니다. 경제적 감가라는 걸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적합의 원칙과 좀 유사한 표현이 있는데 어떤 원칙이냐면 외부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부성의 원칙이라고 있는데 이 적합의 원칙과 외부성의 원칙은 뭐 차이점을 굳이 뭐 확인한다면 적합의 원칙은 자, 이 부동산이 좀 제대로 된 이용이 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과 적합하게 이용해야 된다는 당위성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원칙이다. 그렇게 표현한다면 외부성의 원칙은 주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나 하는 어떤 소극적이고 뭐 수동적인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거의 비슷한 용어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57페이지 위에서 8번째 줄 적합의 원칙이다. 해서 기억본 볼게요. 자, 부동산 가치는 그가 속한 환경에 적합할 때 높은 가치가 창출된다 하는 걸요. 적합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디귿번에 평가 활동에 관련돼서 그 줄 맨 끝에 보니까 경제적 감가 요인 판정의 기준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리을번 보시면 적합의 원칙이 대상 부동산은 주의 외부 환경에 적합해야 한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념에 비하여 외부성의 원칙은요 외부 환경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측면 있죠.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시간의 원칙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의 원칙은 이제 맨 먼저 변동의 원칙이다. 이 변동의 원칙은 이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계속 변동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인 제반 효인도 계속 바뀌어 나갈 수 있고 자 내부도 뭐 새롭게 엘리베이터 설치했다든가 아니면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감에 따라서 점점 낡고 노후화되는 거죠. 이런 내부적인 요인 이런 거에 따라서 부동산 가치는 계속해서 변동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하고요. 변동의 원칙이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어떤 부동산의 가치가 뭐 20억이다 이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자, 이 부동산 가치가 오늘 현재 20억이다 아니면 작년 말 기준으로 20억이다 이렇게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특정 시점 딱 명시해서 이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기준 시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준 시점. 그러니까 기준 시점의 확정에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변동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변동의 기준 시점은 이제 나중에 맨 마지막 할 건데 어쨌거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있죠. 그 시점이 기준 시점이다. 이렇게 하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는 내부적 혹은 그 맨 끝에 보니까 외부적 요인 이런 거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변동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 활동과 관련돼서는 자, 맨 끝에 보니까 기준 시점 확정의 이론적 근거다 라시고 그다음에 이제 예측의 원칙 알아보겠습니다. 예측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 가치라는 것은 이 과거라든가 현재까지의 수익 실적보다는 앞으로 예상되는 수익 있죠. 이런 거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걸 뭐라고요? 예측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3년 있다 지하철이 들어올지 모른다. 그러면 높은 가치가 예측되죠. 그러면 막 서로 막 구입하려고 하겠네요. 만약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올지 모른다. 그러면 낮은 수익이 예상될 수 있겠죠. 그럼 서로 구입하지 않으려고 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미래 예상된 수익에 따라서 자, 이 지금 시점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런 거를 예측의 원칙이라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따가 하겠지만
자, 수익 환원법이라고 해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미래 예상되는 순수익을 적절한 환원율이라는 걸로 나눠 갖고 이 가치를 구합니다. 그래서 자, 이걸 수익 가치를 하는데 이렇게 구하는 가장 큰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자, 예측의 원칙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예측의 원칙.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본 볼게요. 자, 부동산 가치가 현재까지의 수익 실적보다는 장래에 기대되는 가치 형성 요인에 대한 예측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원칙. 이걸 뭐라고요? 예측의 원칙을 하는데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평가 활동과 관련돼서는 위에서 네 번째 줄. 자, 순수익 환원율의 결정의 근거다. 순수익 환원율 밑줄 친 다음에 이게 바로 수익 환원법입니다. 수익 환원법의 근거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를 한번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부동산의 가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최유효 이용은 대상 부동산에 물리적으로도 채택 가능해야 되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최고 최선의 그 수익성을 기준으로 해서 판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이용론에서 공부한 거 그대로입니다. 2번 볼게요. 균형의 원칙은 구성 요소의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말하면 엘리베이터라든가 주차장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적절히 잘 갖췄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잉 부분은 원가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감가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얘는요 기능적 감가로 처리한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기능적 감가로 처리한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입지와 인근 환경에 영향을 고려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 잘 적합한 입지를 선정해야 가치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 맞는 편입니다. 4번 볼게요. 대체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가 대체 관계가 있는 유사한 부동산으로부터, 그러니까 대림 아파트 자체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비슷한 삼성 아파트 있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결정된다는 거를 대체의 원칙이라 하는데 이때 이거를 거래 사례 비교법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거래했던 사례를 가지고 가치를 결정하는 걸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 하는 겁니다. 이런 거에 근거, 비교 조정 작업의 근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번 보시면 예측 및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의 현재보다는 장래의 활동 및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수익 환원법의 토대다. 아까 얘기한 대로 순수익 환원율 있죠. 앞으로도 계속 변동될 수 있고, 그리고 또 계속 변동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계속 변동될 수 있으니까 미래 예상되는 수익 있죠. 이런 걸 기초로 해서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너무 조잡스럽게 알고 계시면 문제 풀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내용 위주로만 쭉쭉 정리하셔서 시험장에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엔 이론적인 측면에서 마지막 테마가 뭐냐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3방식을 적용하기 전에 이 지역 분석이라는 거하고 개별 분석이라는 걸 할 필요가 있는데, 예. 자, 그런 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다 해주는데, 우리 359페이지입니다. 자, 어디 3층짜리, 5층짜리 상가가 딱 있는데, 어느 지역에 A라는 상업단지에, 상업지역에 자, 5층짜리 상가가 있는데, 요 상가를 좀 평가하려고 합니다. 평가하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여기 와서 요거를 평가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일단은 요 지역을 먼저 쭉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지역 분석이다. 이렇게 합니다. 요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인 제반 요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뭐 관행, 관치관, 뭐 학교 같은 거 있는지, 공공시설의 상태라든가, 아니면 이 지역의 집 가격의 뭐 수준이라든가 전체적인,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행정적 규제 같은 게 있는지, 지하철 같은 거 갖춰져 있는지, 이런 거 다 분석하는 겁니다. 이걸요 지역 분석이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이 개별 분석이라는 겁니다. 자, 개별 분석이라는 것은 요 부동산이 몇 층짜리냐, 5층짜리냐, 10층짜리냐, 도로에서 가깝냐, 뭐냐, 아니면 이거 1년밖에 안 됐냐, 50년 된 거냐, 이런 건 다 지하철, 그 엘리베이터는 있는지 없는지 다 분석하는 걸요 개별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런 걸 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궁극적인 최종 목적은 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는데 얘는 왜 하려고 하냐 그러는데 얘 이것만 평가하면 되지. 그래서 얘를 왜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일단은 이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자, 표준적 이용이라는 것은 아주 평균적인 이용, 이걸요 표준적 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뭐 상가 같은 걸로 이용한 게 표준이다. 그래서 평균적 이용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보니까 한 6층 정도의 상가 있죠. 이런 게 평균이라는 얘기죠. 거기서 들쑥날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층 정도의 상가로 이용하는 게 표준이다. 그래서 표준적 이용을 파악해 본 다음에 그다음에 뭘 하려고 하냐면 가치 수준을 한번 결정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가치 수준. 요 지역은 평을 쓰면 안 되지만 평당 뭐 제곱미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평당 뭐 1,300만 원에서 1,40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가치 수준을 결정한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요 부동산이 현재 내부적인 요인이라든가 뭐 엘리베이터 같은 거를 제대로 갖췄냐, 그리고 외부 환경에 비쳤을 때 좀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최유효 이용 여부를 판단해 본 다음에 자, 3방식을 적용해서 구체적인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뭘 구하려고요?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먼저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선행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걸 나중에 하는 겁니다. 이걸요 후행 분석이다. 나중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요 뭐 전체적이고 거시적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얘 같은 경우는요 뭐 국지적이고 미시적인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국지적, 미시적 분석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거기 359페이지 자주 물어보니까 그 아래쪽에 박스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박스의 지역 분석은요,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표준적 이용을 판단하여, 바로 밑에 보니까 가치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 이걸 뭐라고요? 지역 분석이다. 거기에 비해서 오른쪽 보시면 개별 분석은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최유효 이용 여부를 판정하여 뭘 구하겠다고요? 구체적인 가치를 구하겠다 하는 걸요 개별 분석이라는 겁니다. 이때 지역 분석이 전체적이고 거시적 분석이라면 개별 분석은요 국지적이고 미시적 분석이다.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이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는 작업이라면 개별 분석은요 최유효 이용 여부를 판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역 분석이 선행 분석이라면 먼저 하는 거라면요 개별 분석은요 좀 나중에 하는 겁니다. 후행 분석이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은 가치 수준을 결정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개별 분석은요 구체적인 가치를 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지역 분석을 대상 지역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 얘기인데, 자, 이 지금부터 저희가 평가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지금부터 대상 부동산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대상 부동산. 그러면 자, 요게 이제 6층짜리 상가인데 아무래도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은 아무래도 이 대상 부동산 속해 있는 뭐 상업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상업 지역이 있다면 여기를 좀 분석하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그래야지 가치 수준을 결정할 수 있죠. 근데 자, 지금부터 때로는요 지역 분석의 대상 분석 지역이 넓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넓어지냐면 이거는 이제 이따가 이제 하겠는데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이 부동산을 사례 부동산을 어디까지 선택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 데서 선택했다면 그것도 이 지역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네요. 그래서 거래 사례를 어느 정도 범위까지 선택할 수 있냐 그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 사례는 아무래도 이 근처에 있는 사례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근처에 있는 사례를 선택하면 좋은데 만약에 이런 데 사례가 없을 경우에는 요 지역과 지역적인 특성이 아주 유사한 지역도 있을 겁니다. 뭐 B라는 상업지역, 그 다음에 뭐라고요? C라는 상업지역,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자, 이런 데도 만약 사례가 없다면 다른 용도 지역 내에도 뭐 사례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거 약간 이해가 안 되니까 이번에 아파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파트. 자, 지금 제가 이제 사는 데가 제가 김포에 살고 있거든요. 이 김포에 사우지구 아파트 단지라는 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이제 요 아파트인데, 요 아파트, 자, 이거 요 아파트인데, 이 건영 아파트입니다. 어쨌거나 건영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자, 이 아파트에
자, 이 가치를 좀 평가해 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사례는 어디서 구하면 돼요? 요 근처에서 사례를 구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데 사례가 없다 그러면 여기 이제 사후지구 아파트 단지하고 지역적인 특성이 아주 유사한 지역이 있습니다. 풍무지구 아파트 단지라든가 뭐 북변지구 아파트 단지 이런 데 되겠죠. 옛날 이제 김포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사례를 여기서 선택했다 쳐볼게요. 사례를 여기서 선택했다. 그러면 이걸 사례 부동산이라 할게요. 자, 그러면 얘와 얘는 지금부터 대체 관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대체 관계라는 것은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가능하면 싼 놈을 소비하려고 한다 했죠. 효용이 비슷한 지역들이 널려 있는 지역을 말하고요. 이거를 그 대체 이거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족감이 비슷하다면 가능한 뭐라고요? 싼 놈을 소비하려고 한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애들 학교도 여기 있고 남편 직장도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요거는 비싸고 싸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사갈 수 있죠. 생활 근거가 이거라면 만족감이 별 차이가 없다면 싼 놈을 소비하려고 할 겁니다. 평수 늘려서. 근데 이런 데도 사례가 없다. 그러면 다른 용도 지역, 예를 들어서 뭐 상업지역 내에도 아파트가 한두 동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데 선택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주변에 상업지역이라든가 얘네들도 아파트 한두 동 있다면 얘들도 대체 관계가 성립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정도 범위가 얘하고 대체 관계가 있는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라면 이 정도 범위가 이 지역 분석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범위가 지역 분석의 대상이 된다. 자, 그러면 그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지역의 이름. 자, 지금 평가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요, 인근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근 지역. 그리고 요 부동산, 요 지역과 지역적인 특성이 유사한 지역 있죠? 이거 뭐라고요? 유사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사 지역이다. 그래하고, 그 다음에 다른 대체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들 있죠? 대체 가능한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 뭐라고요? 이거를 뭐냐면 동일 수급권 이렇게 합니다. 동일하게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그 싼 놈을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동일하게 수요 공급이 적용되는 구간이다 해서 동일 수권이다. 그래서 사례를 구하더라도 이 정도에서 구해야 되지. 이게 이제 김포라면 무슨 서울에서 구하면 안 되죠. 전혀 별 관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구하면 더도 안 되겠고. 그러니까 이 정도 범위 내에서 구했을 때 걔네들은 거의 가격대는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러한 지역과 이런 지역은 가격 수준은 좀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런 걸 약간씩만 조정해 주자. 그런 논리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를 밑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360페이지 보시면 먼저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은 먼저 인근 지역이다 해서 의의를 보시면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그리고 요거는 요 근처에 있는 부동산들은 얘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해줍니다.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바로 여기 건영 아파트이고 바로 삼부 아파트가 있다면 요거 사러 왔다가 요게 좀 싸게 판다가 하면 바로 이쪽 이사 갈 수 있죠. 그럼 얘는 또 안 살려고 하니까 싸질 수밖에 없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자, 이렇게 이 동네 살러 왔으니까 이걸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요건을 보시면 요건에 요거는 기역번의 맨 끝에 보니까 도시 농촌과 같은 종합 형태로서의 지역사회보다는 작은 형태라는 얘기죠. 작은 얘기가 김포 전역보다는 좀 인근 지역은 작을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대상부동, 그래서 니은번의 두 번째 줄 보시면 자, 이 대상부동산과 상호 대체 경쟁 관계가 있다. 이 주변에서 얘와 비슷하게 생긴 놈들은 전부 다 대체 관계가 있다.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바꿔 소비하려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대체 관계가 있다. 그러면 얘를 소비할 수도 있고 얘를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부동산 주인 입장에서는 서로 자기 거를 소비하도록 유도할 수밖에 없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경쟁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361페이지에 자, 이 경계와 범위다에서 디귿번 보겠습니다. 위에서 이 6번째 줄 디귿번 보시면 인근 지역의 경계는 그거보다는 디귿번 볼게요. 인근 지역의 범위가 확대되면 가치 수준의 판정이 어렵게 되고 지나치게 축소되면요. 사례 자료를 구하기는 힘들지만 사례 자료의 신빙성은 좀 높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인근 지역을 지나치게 넓게 잡으면
아무래도 그 사례는 구하기는 쉬울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멀리서 가져온 사례 같은 경우는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질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인근 지역을 너무 좁게 잡아요. 한 반경 50m로 잡으면 뭐 근처에서 거래된 사례를 찾기는 힘들 수도 있죠. 그렇지만 바로 옆에서 가져온 사례 같은 경우는 뭐 신빙성, 신뢰성 높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리을번에 맨 끝에 본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다. 그러니까 이 인근 지역의 범위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계속 뭐 도로가 새로 나거나 뭐 학교가 들어서거나 이러면 계속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동적, 가변적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유사지역 알아보겠습니다. 유사지역은 의의를 보겠습니다.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 특성을 나타내는 지역,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 왜 이걸 먼저 이렇게 얘기하냐면 지역적인 뭐 가치 수준을 반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걸 유사 지역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그 줄 맨 끝에 보니까 인근 지역과 상호 대체 경제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동네 살다가 이 동네 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뭐 거의 애들 학교도 있고 남편 식당도 생활 근거가 이거라면 바꿔 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지역을 뭐라고요? 유사 지역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보시면 인근 지역 내의 사례가 없을 경우에는 유사 지역 내에서 사례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지역까지 분석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런 데 사례가 없는 경우는, 이런 사례가 없는 경우는 여기서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특징을 보면 기억번에 원근과는 관계가 없다. 다시 말하면 자,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상호 대체 경쟁 관계가 있다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유사 지역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일 수급권 알아보겠습니다. 자, 동일 수급권은 자, 거기 360페이지 아래에서 자, 7번째 줄 동일 수급권의 의의를 보겠습니다. 의의는 인근 지역, 유사 지역, 주변의 용도 지역을 다른 용도 지역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대상 부동산과 상호 대체 보완 경쟁 관계가 성립하여 상호 영향을 주거니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범위에 얘하고 비슷하게 생긴 놈들은 상호 뭐라고요? 대체 경쟁 보완 관계, 상호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지역을 뭐라고요? 동일 수급권이다. 그러면 이 정도 범위라면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싼 놈을 소비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대가 비슷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걸 뭐라고요? 동일 수급권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지역까지 여기까지 분석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요.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사례 자료 수집의 최원방권이다. 이렇게 합니다. 사례 자료 수집의 최원방권. 그러니까 사례를 구하더라도 이 정도 범위까지만 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때 동일 수급권은 자, 어느 정도 범위까지를 동일 수급권으로 할 수 있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거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요 정도의 이제 주로 이제 그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통근이 가능하다면 자, 이 동일 수급권은 얘와 대체 관계가 있는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 있죠. 받고 소비에도 별 차이가 없는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 있죠.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치면 자, 요 정도가 이제 회사가 여기 몰려 있다면 이 정도로 회사에 통근이 할 때 통근이 가능한 지역범위라면 가능하면 싼 놈을 소비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거지 같은 경우는 1번 기억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거지는 도심에의 통근이 가능한 지역범위와 대체로 일치한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상업지 같은 거 볼게요. 상업지역은 이제 김포에 가시면 상업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항상 대체 관계, 만족감의 차이가 없다면 받고 소비에서 차이가 없는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 있죠.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상업지역 있고 상업지역이 있다면 여기서 이제 도미노 피자 가게를 한다고 쳐볼게요. 자, 도미노 피자 가게를 한다면 얘들은 이제 이 정도 범위에서 주문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정도 범위라면 어디 가든지 영업 수익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상업 수익은 주문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근데 자, 얘는 상가가 비싸고 얘는 싸다는 얘기죠. 그럼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뭐냐면 상업지 같은 경우는 상권을 기초로 하여 동일한 영업 수익을 올리는 지역 범위죠. 이런 범위와 대체로 일치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 공장 같은 경우에는 김포 쪽에 가시면 뭐 공장, 공업단지가 잘 자란 공업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장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하든 일단은 자, 생산비라든가 뭐 수송비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큰 차이가 없다. 생산비라든가 여러 가지 자, 수송비, 판매비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큰 차이가 없다면 큰 차이가 없다면 가능하면 싼 놈을 소비하려고 할 겁니다.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이런 거를 뭐라고요? 자, 그러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생산성과 판매비의 경제성에 관하여 대체성을 가지는 지역범위 있죠. 그런 거와 대체를 일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대형 공장 같은 경우는 전국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뭐 동일 수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걸요. 네, 그 동일 수거이다. 농지 같은 경우는 그냥 농업 경영이 가능한 지역 범위와 대체로 일치한다.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자, 그리고 후보지는 뭐예요? 후보지는 대분류 상호 간의 전환 중에 있는 땅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 지역이 농지 지역이 택지 지역으로 전환 중에 있거나 전환 중에 있는 겁니다. 이행지는 뭐예요? 소분류 상호 간에 전환 중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주거 지역이 상업 지역으로 전환 중에 있거나 이런 거를요 이행지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동일 수거는 파악할 때 아무래도 자, 이행 후 있죠. 전환 후, 이행 혹은 전환 후의 용도. 아무래도 모든 경제 활동 자체가 전환 후의 용도에 따라서 막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활동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환 후 아니면 이행 후, 이 전환 후의 용도에 따라서 동일 수거를 파악하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근데 자, 이 이행이라든가 전환이 지나치게 완만하다. 그리고 성숙도가 완만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는 전환 전의 용도로 따질 수밖에 없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미음번에 이행지는 이행 후의 종별에 따른 동일수권 판정이 되며 그 다음 후보지는요 전환 후의 종별에 따른 동일수권을 판정하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다만 이행 전환이 완만한 경우 있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전의 용도에 따라 따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인근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 인근 지역은 자 만약에 새롭게 개발되거나 재개발되게 되면 자, 이 마르고 닳도록 깨끗한 주택으로 계속 남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사람도 태어나서 흥망성쇠 과정을 거치다가 언젠가 사망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인근 지역의 수명 현상이다 해서 보통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 5가지 단계로 구분해서 이렇게 5단지. 그래서 성성쇠천악이다. 이렇게 성성쇠 천악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성성하면 이건 성장기를 얘기합니다. 성장기, 그 다음에요 성숙기. 그러면 요거는 쇠퇴기, 천이기, 악화기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성성하니까 헷갈립니다. 그런데 자, 이건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성장했다가 성숙하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성숙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한 다음에 성숙하니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5가지 단계 정도로 해갖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자, 요때, 여기는 이제 성장기 때는 예를 들어 이 지역이 최초로 신개발되거나 재개발했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는 자, 처음에는 이렇게 지가 상승률이 최고입니다. 지가 상승률이 최고다. 그 다음에 성숙 단계에서는요, 지가 수준이 최고입니다. 그러다가 여기서부터는 경제적 수명이 다한 단계라 자, 점점 지가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 천이기 때가 재개발이 가장 활발한 단계이기 때문에 누가 재개발한다고 소문낸다 그러면 갑자기 올라갈 수 있죠. 헛소문이다 그러면 떨어질 수 있겠네요. 들쑥날쑥 하다가 이때까지도 재개발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슬럼 직전의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이걸요 악화기다 이렇게 합니다. 이때 몇 가지만 좀 기억할게요. 몇 가지만. 자, 이때 성장기 때가 상향 여과가 활발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상향여가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 했는데 자, 그전에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있는데 지금은요 고소득층 주거지역 그러니까 상위계층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이런 게 활발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상향여가가 활발하다. 그리고 이때부터 쇠퇴기 때부터 하향여가가 시작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향여가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건물 자체가 낡고 노후화되기 시작하니까 저소득층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천이기 때가 하향여가가 가장 활발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향여가가 활발하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요때가 이제 재개발이 시작되는 단계다 해줍니다. 재개발
개발이 뭐 시작이 단계고, 그리고 이때가요 재개발이 가장 활발한 단계입니다. 재개발이 가장 활발한 단계다. 여기 시작되는 단계. 자,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때는 아무래도 입지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젊고 그다음에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 많이 이제 들어올 때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집가격이 좀 싸고 처음에는 그 전세금도 좀 쌀 때니까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 있죠. 이런 많이 들어올 때고, 이때가 아무래도 사회적이고 입지 경쟁은 뭐 그 거의 그 안정이 돼 있을 겁니다. 이때는 치열하지만 이때는 안정돼 있는 단계인데, 이때는 아무래도 사회적이고 경제적 수준이 최고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뭐 좀 힘께나 있는 사람들, 돈 좀 있는 사람들이 거의 사는 단계가 이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악화기 때는 슬럼화 직전의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의 방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방기라는 것은 그냥 뭐 어디 집 방치해 놓고 다른 데 이사 간다는 얘기죠. 안 팔리고 그러면 이런 걸요 방기 현상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정도 기억하시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64페이지의 기출체크. 자,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지역 분석을 통하여 지역 내의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 혹은 가치 수준을 판정할 수 있다. 파악할 수 있다. 맞는 겁니다. 2번 보시면 지역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이다. 맞는 겁니다. 야, 대상 지역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개별 분석하는 이유가 최유효 이용을 판정해서 구체적 가치를 구하는 거라고 했죠? 이거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 분석보다는 개별 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게 일반적이다. 틀렸습니다. 거꾸로 해줘야 됩니다. 개별 분석보다는 지역 분석을 먼저 하는 거라고 했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바꿔놔야 됩니다.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에 대한 거시적 분석인데 반하여 개별 분석은요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 분석이다. 맞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 관련된 이론적인 상식을 제공하는 파트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잠깐 끊었다가 본격적으로 3방식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잠깐 끊었다 하겠습니다.